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31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7천 건으로 2만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예상치 27만 건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고용시장 강세 여부를 판단하는 30만 건은 밑돌고 있어 고용 호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동부는 연말 연휴 기간으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12월 시카고 구매자 권리 지수가 4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의 48.7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 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2월 수주 잔고는 17.2포인트 하락한 2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로 11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는 2009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9.7을 기록했다고 국가통계국이 1일 발표했습니다. 12월 PMI는 11월의 49.6보다는 0.1포인트 높아졌지만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은 5개월 연속 밑돌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12월 비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오른 54.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같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에 제조업 중심의 성장 무게 중심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중국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중국에서 기업 공개 시 청약 증거금을 선불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이 제도는 IPO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쏠리는 일을 잦게 만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16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PO 제도 변경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감회는 보다 근본적인 IPO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그동안 심사제로 운영되었던 IPO를 등록제로 전환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30일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에 내려잡았던 선장 전망도 재차 낮출 조짐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독일의 유력한 경제 일간지 한데스블라트에 실은 기고를 통해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실망스러울 것이며 중기적 성장 전망 역시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 리스크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알라이미 석유 장관이 현재의 원유 생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알라이미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우디가 고객의 모든 추가 수요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막강한 오일머니를 자랑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의 장기화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 긴축 계획에 돌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2016년 새해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원숭이해를 맞아 우리 증시도 원숭이처럼 잘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2015년 마지막 거래일 아쉽게도 글로벌 증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함께 보시죠.
자, 2015년 마지막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1.15%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9% 넘게 내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연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다우지수는 2.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7% 내렸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5.7%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데다가 제조업 지표도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주와 소매업종이 유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마지막 거래일 유럽의 주요 증시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일단 0.5%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이 프랑스 캬크 지수가 0.86% 내렸습니다. 독일은 31일에는 휴장을 했는데요. 30일에는 독일 증시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면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유럽 증시는 양적 완화에 따라 엇갈린 성적을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연초에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이 연초 대비 6.9%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는 연간 8.5%, 독일 증시는 연간 9.5% 올랐습니다. 반면 22의 양적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한 영국은 이 연간 4.9%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유럽 증시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 것은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유가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하반기 들어서 특히 저유가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2015년 마지막 거래일에는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31일 WTI는 1.2% 오르면서 37달러를 회복했고요. 브렌트유는 2.25% 오르면서 37.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브렌트유가 WTI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다시금 브렌트유가 WTI보다 높아진 가격을 보였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오른 이유는요. 미국의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가 줄어들었고 미국이 또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앞두고 새롭게 제재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숏 커버링 수요가 증가한 건 역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지만요. 연간 기준으로는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2015년 한 해 동안 30% 이상 급락하면서 지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2년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 브렌트유 역시 연간 기준으로 36%나 폭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2월에만 17%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2015년 마지막 날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94% 내리면서 3,539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연말이라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가운데 제조업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정말 컸던 지난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연간으로는 9.4%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우리와 같이 30일까지 거래를 열고 폐장했습니다. 30일 니케이 지수는 0.27% 소폭 오르면서 19,0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2015년 국내 마지막 거래일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우리 증시 폐장일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0.25% 내리면서 196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장중 외국인의 매도 전환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기계와 전기전자 그리고 의약품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유통과 건설 그리고 증권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마지막 날까지 2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1.36% 오르면서 6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이 배당락 이후에 급등하면서 16일 만에 680선을 회복했고요. 이로써 코스닥 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25%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매수했고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오르면서 1172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작년 환율의 연중 최저점은요. 4월 말에 1066원 60전이었고요. 연중 최고점은 9월에 금리 인상설이 부각됐던 9월 초에 1208원 80전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오늘 2016년 증시가 개장합니다. 자, 새해에도 저희는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또 2016년 첫 거래일인 만큼 새해 증시에 대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좀 좋은 성과 올 한 해 동안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면서 방송했으면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새해 증시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지난 한 해 2015년 마지막 거래일이 국내 증시 어떤 모습 보였는지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일단 뭐 코스닥 중심의 어떤 그 상승 양상 나타났었습니다. 계속 이틀 연속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 가장 큰 배경에는 뭐니 해도 그 수급 부분이 조금 좀 뒷받침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는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금 어떤 그 되돌림 현상, 차익 매물들이 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2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그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로 가면서 그리고 연말 마감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어떤 그 매수세 지금 진입해 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월 30날 0.25% 정도, 약보합 정도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3%가 넘는 강한 상승 그런 방향 나타났었다 정리가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조금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매도세로 나타나면서 코스피 거래소 시장의 어떤 그 상승 방향을 다소간 조금 좀 위에서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뭐 다행인 것은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그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부터 새로운 2016년 장이 새롭게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상 외국인의 매도의 어떤 그 둔화 쪽보다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의 어떤 그 기대감이 훨씬 시장 내에 많이 팽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특히나 연말 연초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수급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수급의 이상 현상이 항상 연말 연초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1월달에 뭐 1월 효과라는 그런 부분,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뉴얼리 이펙트 결국에는 뭐 배당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배당으로 인한 그리고 배당 락으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주가의 어떤 그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1월 증시 시작이 되면서 서서히 만회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런 그 제뉴얼리 이펙트 어쩌면 너무도 이런 부분들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일정 부분 시장 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부분 그런 속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 펀더멘털 쪽에 좀 중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25%였고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의 상승률은 2.4%였다라는 것. 오히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대적인 쏠림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급상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펀드들의 지속적인 어떤 그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설정에 뒤따르는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단 코스닥 시장의 연말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부분 2016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뭐 장이 사실상 3, 4일 쉬었다고 해서 장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계속되는 어떤 그 연장성상에서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어떤 그 이슈들이 올 연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도돌이표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근데 이제 특징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그 융합 부분, 복합 부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복합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인터넷 뱅크, 핀테크에서 좀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작년에 핀테크가 어떤 그 시작점을 알렸다라면 올 한 해는 핀테크 자체가 상당 부분 꽃을 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어떤 그 못 올랐던 업종들,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올 한 해는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 이제 그 평준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특화 현상이 조금 더 집중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특화 현상과 평준화 현상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면 특화 현상으로 시장은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집중의 어떤 그 모습, 모양, 형태는 복합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부분, 일단 안정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안정화 이후에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전개 부분, 결국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국제 유가와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 여전히 2016년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 이제 12월 30날 작년 같은 경우에 3일 정도 이제 그 지난 주말에는 거래가 됐었는데 3일 동안 거래됐던 것들 생각을 좀 해보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났었다. 여기에 가장 큰 배경에는 대주주의 어떤 그 양도 차익과 관련된 매물이 일단락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음식료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많이 나타났었죠. CJ제일제당의 4%, 오뚜기의 어떤 그 불짬뽕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 관심 부분, 시장에서 많이 증가가 되면서 오뚜기 4%가 넘는 그런 급등 나타났었습니다. 아울러서 제약바이오의 상승, 한미약품도 11% 넘는 상승, 그리고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15% 상승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중소형주 펀드의 연말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 윈도우 드레싱 측면에서의 어떤 그 대표 종목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분명히 뒤따랐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부분들은 연초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은 차익 실현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죠.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주에 눈에 보이는 6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률 보였다라는 것. 하지만 좀 연말로 갈수록 점차 이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은 기업의 정상화 부분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 시장 내 계속 잔존하는 재료이긴 하지만 너무 급속하게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그 전략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너리스크가 다시금 이제 SK그룹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그룹주의 오너리스크, SK텔레콤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순환 투자고리를 이제 해소하라라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제철 쪽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물산 쪽의 얘기도 있었으니까 특히나 재료가 이렇다 할 모멘텀성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급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당분간 1월 초 같은 경우, 1월 초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수급 차원에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좀 긍정적인 어떤 그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정리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새해에도 유가와 경제 지표의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면서 연초에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자,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에 지금 1월 효과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1월 증시가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1월 효과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1월 효과라고 하면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산타랠리가 없었다라고 이제 사실상 폄하가 지금 되고 있고
있고, 그럼 이제 그 1월 효과,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이냐, 아니냐, 시장 내에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1월 효과, 단순합니다. 1월 효과는 이제 수급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효과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수급 차원의 어떤 그 변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정부, 그리고 주요국의 정부들이 1월 달에 통상적으로 올 한 해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새로운 테마도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성도 전개가 될 수 있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1월 효과를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경제 방향성, 내수 살리기다라는 것, 내수 살리기, 그 다음에 수출도 동시에 환율 조정하면서 수출도 이제 그 살려가자라는 그런 얘기들. 결국엔 시장 전반적인 어떤 그 내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그 되돌림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이다라는, 오히려 조금은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말씀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윈도우 드레싱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연말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연말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이 이제 그 1월 4일 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다시금 수급의 어떤 그 평준화, 수급의 어떤 그 평형화, 균형점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다시금 되돌리는 매도로 또 다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그 하락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들 전혀 막연한 부분은 아닙니다. 윈도우 드레싱,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연말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변화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펀더멘탈 차원에서의 연말 수급이 개선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 되돌림에 대한 어떤 그 양상, 되돌림에 대한 예상은 너무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의 수급의 이상 변화, 수급의 이상 관측이 펀더멘탈 차원인 것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신다라면 오늘부터 이번 일주일 동안 되돌림이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오늘 분명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죠. 이제 그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의한 1월 효과, 결국은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1월 달 전체적인 그 1월 1월 내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진행이 될 텐데 만회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록 발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월 초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형주 쪽에 좀 더 치중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1월 중순 이후에는 대형주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시적인 어떤 그 정책 변화, 정책 변수가 1월 중순 이후에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그때 봐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일 것이고요. 해석을 하자면요. 1월 초 중순까지는 중소형주나 성장주를 보자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 시장 내 전반적인 거시적인 그 상황의 변화가 없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개별 이슈에 의한 시장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 개별 이슈는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모레죠. 1월 6일부터 미국 LA에서 있을 CES 가전박람회, 그리고 곧 이어서 있을 디트로이트 모터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IT와 자동차의 융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융합 부분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결과물, 새로운 테마군의 형성 과정, 이미 시장 내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재료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초에는 중소형주와 성장주를 조금 더 보고 1월 중순 이후에는 경기 민감 대형주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실적 개선주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월 전략은 이렇게 주셨고요. 그렇다면 올 한 해의 큰 틀에서는 시장 화두를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 첫 번째는 금융 환경의 변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전개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 우리가 속해 있는 증권시장의 그 변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예상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금융환경은 일단 거시적인 안정화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면 곧바로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이 외국인의 수급 개선 우리 시장 내에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답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요. 외국인 수급 개선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그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시적인 안정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금융시장 속에서 금리의 인상 이후에 시장 주변 변수가 아직 안정화를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 안정화의 첫 단계는 결국 국제 유가의 안정일 것이고요. 국제 유가가 아직 방향성을 명확하게 지금 잡고 있지 못하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시장에서 기대하고 갈구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모습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막연한 수급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외국인 물량의 어떤 외국인 유동성의 어떤 그 분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염두도 분명히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그 시장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거시적인 큰 틀과는 또 다르게 정책 변수에 의한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냐라는 부분.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어떤 컨버전스,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떤 그 융합 부분으로 시장은 다시금 새로운 그림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연말부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테마가 한 가지 테마로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 올해는 아무래도 IT와 자동차, IT와 바이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복합 부분, 뭐든지 항상 다 교집합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이 부분의 핵심 부분은 뭐니 해도 융합으로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 따라서 IT와 자동차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IT와 바이오는 의료기기 쪽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복합 부분, 이 복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복합 부분이 결국에는 핀테크 쪽의 어떤 그 시장의 새로운 테마의 형성군, 이런 그 어떤 그 그림이 지금 트렌드가 형성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융적인 환경 부분,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유가와 환율 부분 꼭 집중을 해보자. 외국인의 수급 개선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 그게 한 축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복합 테마군의 형성. 이 두 가지 축이 결국은 올 한 해 시장의 화두거리로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관건인 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경기 민감 대형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올해는 또 복합 테마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달 초에는 중소형주, 성장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만큼 기관의 매도 여부를 또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시장, 오늘 화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돌림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그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연말 12월 29, 30 그리고 12월 28일 사실상 우리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긍정적인 모습의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수급의 이상 현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당이라는 어떤 그 배당 길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이라는 어떤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대주주에 대한 요건 강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의 이상 현상이 사실상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 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 오늘부터는 다시금 수급의 이상 현상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금 되돌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요. 그 부분이 얼마나 시장의 연착륙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 형태로 갑작스럽게 나타날 것이냐인데, 뭐 기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착륙 부분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요. 항상 이번 주는 내내 봐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시장의 되돌림 현상에서 나타나는 수급의 변화 부분일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결국 시장의 관심은 경기 사이클로 갈 텐데, 그 경기 사이클로 가게 되는 가장 큰 배경에는 금리 인상의 그 배경이 결국은 경기가 그나마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에서의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시장은 사실상 긍정적으로 경기 사이클은 어떤 그 우상향 방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경기 사이클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게을리할 수는 없겠죠. 경기 민감 대형주, 특히나 그 속에서 외국인 중심의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축으로는 복합 테마에 계속 관심을 갖자. IoT와 전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 여전하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그 수급 쪽에 특히나 관심 가지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평준화, 못 올랐던 업종, 못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금 그 키맞추기를 해 나가는 그런 평준화 시장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그런 상황들 염두에 두시고요. 시장의 어떤 그 특화 그리고 특징 찾기에 계속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올 한 해도 좋은 성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새해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각 증권사별로 어떤 새해 증시 전망 내놓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KDB 대우증권입니다. KDB 대우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가치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늘 가치주가 강세를 보여왔다면서 지난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한국의 금리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네요. 참고로 가치주는 기업의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에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정책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은요, 2016년에도 디플레이션 플레이어 종목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디플레이션 플레이어는 경기 둔화 우려 상황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소비를 줄이지 않아서 다른 종목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담배, 오락, 카지노, 게임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일단 1월에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배당락일 이후부터 1월까지 금융투자의 순매도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게다가 1월부터 시작되는 4분기 실적 시즌에 어닝 쇼크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수 하락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말하는 1월 효과는 이 코스닥의 일부 업종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으로 인해서 지난 28일까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후 1월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1월에는 다시 유가 하락 등의 대외적인 변수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에 1월 효과는 최근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만 나타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코스닥에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은 메디톡스, CJ E&M, 카카오, 바이로메드, 오스템 임플란트, 컴투스 순입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 역시 새해 지수 상승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1월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지수 상승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새해에도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과 종목을 골라서 선별적인 단기 트레이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NAT투자증권은 2015년 4분기 단기 실적 모멘텀 개선과 2016년 이후 실적 개선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으로 7개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주목한 업종은 미디어, 유통, 증권, 의료, 음식료, 생활용품과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이번에는 유안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안타증권은 2016년에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요즘 유가가 증시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월 중에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재 이후 이란의 원유 공급 규모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여부를 체크하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주목하자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안정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의 투자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벤트죠.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 주목하자고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역시 하나금융투자도 4분기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안정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적 안정성이 좋다는 것은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실적 변동성이 낮고 그중에서도 최근에 실적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8개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가 제시한 8가지 종목은 기아차, 오리온, KCC, 녹십자, 제일기획, LG생활건강, 현대백화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각 증권사별 리포트 올 한 해의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먼저 지난주 마지막 날 폐장일이죠. 야간 선물 마감 상황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예, 폐장일에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강보합 수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240.65 전일 대비보다, 그러니까 정기시장 대비보다 0.08% 오른 장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 부분을 코스피 환산지수로 보면 1963포인트에 좀 해당이 됩니다. 포지션을 본다면 개인이 304계약 정도를 지금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368계약 순매수, 기관은 56계약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연일 대비로 해서 본다고 하면 일단은 배당락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지금 일단은 매도 부분이 좀 컸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차익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여전히 계속해서 물량은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매도 위를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최근에 12월 달에 어떤 야간 선물 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면 개인과 외국인의 포지션 싸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중요한 하루가 또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야간 선물 시장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새해 첫 거래일이죠. 오늘장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저하고 어떤 모습이 좀 보여질까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좀 상저하고 쪽으로 좀 예상을 좀 한번 가닥을 좀 잡고 싶고요. 일단 시초가 예상은 1960 약보합에서 일단 출발 예상을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날 저희가 폐장을 할 때 1961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야간 선물 시장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좀 어폐가 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글로벌 지수도 30일 날 굉장히 좀 약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시초가로 본다면 1960포인트 시작을 하되 일단은 1970포인트까지도 한번 우리가 가능성을 좀 한번 열어놓고 하방으로는 1950포인트까지도 일단 밴드는 1950에서 1970 사이까지도 이번 주에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오르락 내리락하는 급등락장이 연출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의 어떤 효과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의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에 약세와 하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됐기 때문에 또 인도 시장을 본다면 IT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조금 반등 없이 하락으로 좀 멈춰섰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약보합 이후에 뭐 상승 탄력도 우리가 좀 열어놓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오늘 시초가는 뭐 1960 일단은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되, 일단 1950과 위로는 1970포인트의 어떤 밴드 형성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시초가는 1960포인트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약보합 출발 이후 지수가 그렇다면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하고요. 전략까지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한 표를 더 던져보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동시효과 움직임 흐름도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지금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저하고 부분의 예측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증권사 리포터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지만, 이 부분은 상장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미국도 지금 열어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본다면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점차 축소되는 이런 리스크는 지금 두 가지 요인을 계속해서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중순부터 발표가 되므로 코스피 대형주의 급등락 모습 변동성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죠. 방금 말씀드린 4분기에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낮은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코스피의 어떤 종목군보다는 저는 코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가정을 했을 때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순매수로 돌아설 경우 금융업종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수혜주가 금융업 쪽에서는 보험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주와 증권 그리고 은행, 이 세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낮은 대형주 위주의 장기 투자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을 좀 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장이 일단 2016년 첫 장이 시작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찾는다기보다는 업종 순환의 어떤 사이클, 이걸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일단 또 하나 여기서 또 단기적인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리스크가 뭐냐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매물 폭탄이 나온다, 이렇게 좀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매각 제한에서 풀린 주식이 당분간 매물로 지금 시장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사가 2억 3,400만 주예요. 13개 회사에서 지금 나올 물량이 예측이 되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8,100만 주인데 30개 회사에서 지금 매물이 지금 나올 가능성으로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뭐 1월 중에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LIG 넥스원, 신성솔라에너지, 뭐 포스코 플래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토니모리, 그동안에 토니모리도 종목이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도 있고요. 뭐 코스닥 시장에서 본다면 아이리버, 스포츠서울, IDS, NS, 일단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아시아경제, 코디엠, 한솔신텍, 로지시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초록뱀 미디어도 있고요. 지금 뭐 큐브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예수 물량이 지금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예수 물량이 좀 풀린다면 시장에서 어떤 그 자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소화시킬 수 있는 주식 수량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약세 흐름을 면치를 못한다. 이 부분 우리가 꼭 한번 지켜보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전략 구성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원유가 다시 뭐 38불까지 올라갔다 다시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유가 안정,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주까지 해서 1월 달에도 키포인트,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원자재 등 하방 경직으로 지금, 확보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코스피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뭐, 현대건설, LG화학, 그리고 뭐 건설화학 분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뭐 달러, 약세라는 통화적 요인에도 뭐 에너지, 철강, 조선 업종군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떤 보되
이 부분은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좀 한번 우상향으로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평선 5일 기준으로 본다면 5일 이평선이 다 지금 붕괴된 상태에서 특히 조선업종이 다시 한번 시그널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로 간다고 하면 수익 창출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코스닥 쪽에서만 좀 한번 지켜본다면 좀 있으면 그 1월에 개최되는 세계 가전 박람회가 있죠. 그 다보스 포럼회까지도 있는데 이 주제가 바로 뭐냐면 3월 인터넷 Io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표준 기술에 대한 IoT 부분의 주제가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와이솔과 DTNC인데 특히 DTN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인텔, 브로컴 등과 함께 결성한 IoT 통신 표준 공동 개발 컨소시엄 멤버로 3월 인터넷 표준 개정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월 인터넷 IoT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또 이 부분도 중국, 또 인도, 다른 또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개척과 판로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굉장히 우리가 크게 아웃라인을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도 있고 펀더멘털 가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와이솔과 DTN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 포인트 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자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상장사보다는 코스닥의 어떤 실적주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근에 뭐 쇼박스가 8,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7,060원, 7,100원까지 또 굉장히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움직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이어지는 엔터테인먼트 음원과 지금 뭐 영화 배급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가수들을 키우는 SM이나 대형 기획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는 중국에서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휴 업무, MOU까지 지금 맺고 있다라는 점은 항상 우리가 각인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구사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평선을 바라보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바라보는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그 부분에 키포인트 맞춰주면서 한번 대응 전략 구사를 하신다면 오늘 상저고와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상저하고의 부분에서도 충분히 한번 대응 전략 구사를 할 때 수익 구조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1960포인트 예상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코스닥, 그중에서도 실적 개선주와 산물 인터넷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팩토리의 이드코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 못 이루셨던 소원 있으시면은 올해는 반드시 이뤄서 목표하신 바 잘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정말 새해 인사 고맙습니다. 멘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주 폐장일에 코스피는 조금 내렸지만 코스닥이 급등했습니다. 이 멘토님께서 예측을 해주신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와 게임 부분이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약바이오는 올 초에 조금 더 잘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앞으로의 전략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새해 첫 거래일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작년 연말이 이제 폐장일에 그냥 좀 개편이 좀 돼갖고 잠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좀 못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작년 폐장일에 코스닥 지수가 그다음 중요하다라고 이제 누차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와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의 급등적인 상황들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작년 이제 중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61선의 부근에 이제 걸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격에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61선에 대한 강력한 안착을 하고 어떤 그런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올 때 그때 이제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을 더욱더 관심 있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언제 이제 폐장일 전일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이 두 종목이 각기 13% 정도, 15% 정도 61선을 지지하면서 강력한 파괴력이 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뭐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61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두 종목 모두 다 61선을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이 코스닥 지수와 동일하게 일단은 나오게 되면서 연초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진 코스닥 지수와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던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 어떤 종목이든 이제 전부 예전처럼 급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있는 종목들, 특히나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신약, 이것도 아니면은 뭐 실적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뭐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들도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뭐 에스텍 파마 진통제 시장 관련된 그런 이슈, 그리고 뭐 엔저에 대한 부분들 실적 악화였지만은 엔저가 진정되는 흐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상 이상,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재료가 지속 시나리오와 레퍼토리에 맞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어찌됐건 이 에스텍 파마도 단기적으로 지금 15% 정도, 바닥권에서 좀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줄을 잃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에서 장대 양봉으로 섹터 자체가 일단은 바닥권에서 급등의 패턴으로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연초에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적에는 61선, 코스닥 지수도 현재 61선을 돌파한 그런 시점에서 쉽게 급락으로 시장 자체를 죽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동시효과 예상지수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개파락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응집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누차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것이 금리 인상 때만 잘 버티면 된다.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올지언정 조정시 매수 관점. 다만 이제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를 좀 말씀 좀 드릴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20포인트 전저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나왔던 상황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설이 오르면서 철강도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 결국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한 바퀴 이제 순환매가 돌았던 그런 상황들, 그 이후에 또 정유, 화학 섹터들까지 동반해서 상승이 상승으로 연말로 다가올수록 올라왔던 부분들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상승의 연속성이 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재차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 결국 이제 코스피 지수도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을 포함한 주도 섹터의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5일선을 안착한 흐름들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반드시 코스피 지수 5일선을 안착한 흐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자, 그건 이제 전저점 1920포인트까지 재차 밀렸던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또다시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5일선에 안착하는지의 여부부터 코스피 지수에서는 확인을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누차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큰 급락은 나오지 않을지언정 시간을 가지고 일단은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개인적으로는 차기 대선까지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전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좀 없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제 코스닥 지수로 몰려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단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610포인트부터 690포인트까지의 어떤 박스권,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자체가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700포인트 이상권역도 충분히 코스피 지수 조정권이 나올 때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에 폐장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 제약바이오 이외에 끌고 가자라고 했었던 섹터가 바로 게임 섹터였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외에 파티게임즈 상위 종목들,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죠. 뭐, 게임비드라든지 컴투스, 그리고 많은 그 위에 종목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카카오를 포함해서 저점을 다지고 게임 섹터들이 일단은 바닥권에서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8% 정도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게임비드라든지 컴투스, 파티게임즈 모두 저점부터 10%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에서 게임까지 이어지는 순환매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에서 단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저평가 메리트 그리고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쌍바닥권이 되겠죠. 32,000원대, 32,000원대와 이 34,000원대를 전저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에너지를 응집한 이후에 폭발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61선이 지금 61선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61선이 어느 정도 39,000원대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61선을 맞고 떨어질지언정 다시 한번 61선이 우하향되는 시점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폭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바짝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로 인해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 제약바이오 섹터와 게임 섹터가 연초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재료가 뭉탱이로 연초에 지금 몰려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론과 한약품,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관련주들 잘 대응하신 전략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재료와 레퍼토리가 존재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정리 좀 하시면서 자, 현재 게임 섹터는 겨울방학의 어떤 그런 시점이 되겠죠. 겨울방학 시점에서 방이 끝날 때쯤에 결국 이제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방학과 맞물리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체 섹터별로는 코스닥에서는 단연 제약바이오와 어떤 그런 게임 섹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핀테크 관련주들까지 그리고 3월에 이제 중국 전임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중국 관련주들까지 핀테크와 중국 관련주까지 한 번씩 제가 봤을 적에는 2016년도에는 정치 테마를 포함해서 그동안 이제 테마별로 순환매가 돌았던 섹터들에 대해서 이번 연도 초에는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 부분들 인지를 하시면서 빠른 순환매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2016년 대박 기원드리면서 오늘 장도 출발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산업화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 전략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연초에 제약바이오와 게임주, 재료 있는 종목 위주로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이도쿠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2016년 첫 거래일 개장을 몇 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코스피는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조금 뒤에 개장 후에 자세한 전략 조금 뒤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